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켄터키 루이빌 은행에서 대량 총격 사건이 발생해 적어도 4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했습니다. 용의자는 전 은행 직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사건이 발생한 루이빌은 초등학교 총격 사건 이후 하원 의원 2명이 시위하다 제명된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가까운 지역입니다. 제명된 테네시주 2명의 흑인 하원 의원은 시의회 등이 재임명할 예정이고 특별선거에 다시 출마합니다. 미국 합참본부가 작성한 기밀 문건이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뒤 미국은 국가 안보와 동맹국과의 신뢰 손상을 계산하는 한편 누가 기밀 문건을 유출했는지를 추적 중입니다. 미국은 러시아 국방부와 이스라엘 정보국 모사드를 관통했고 최근 사임한 한국 대통령 안보실장과 안보비서의 대화도 도청했습니다. 도청된 한국 안보팀의 대화 내용은 무기 수출 정책을 바꿔야 하느냐 등이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외교적으로는 한국과의 관계가 가장 곤란하게 됐고 안보적으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유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 언론이 러시아의 악명 높은 감옥에 스파이 혐의로 구금된 월스트리트 기자 석방 캠페인을 합니다. 민주당 하원은 오늘 텍사스주 판사의 낙태약 승인 무효 판결에 대한 대응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텍사스주 판사는 지난 주말 식품의약국이 승인했고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낙태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낙태약 미포프리스톤 승인을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23년 동안 써왔던 낙태약입니다. 워싱턴주 판사는 텍사스주 판사와 반대 판결을 함으로써 미국 법조계의 분열을 보여줬습니다. 텍사스 주지사는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대를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판결을 받은 지 1시간이 안 돼서 사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을 포함한 연방 상원 지도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에서 빠지기를 원한다고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78세의 여성이 세 번째 은행 강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탑뉴스가 갑자기 바뀌어버린 월요일 아침입니다.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은행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게 은행 강도 사건이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경찰은 전 은행 직원으로 알려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경찰이 지금 브리핑을 하고 있으니까 잠시 들어보실까요? 네, 오늘 이제 경찰이 원래 이제 시민들도 총소리가 나고 지금 보면은 유리창이 다 깨져 있는데요. 총에 의한 깨짐입니다. 시민들이 신고를 하자 경찰이 이미 은행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 스크린을 하고 있어서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현장에 즉시 도착을 해서 용의자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본인이 총을 쏴서 숨졌는지 경찰이 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용의자를 포함해서 4명이 숨졌고 경관 2명이 다쳤고 8명이 지금 그 부상자로 나옵니다. 당연히 가까운 그 루이빌 대학병원에 입원을 했고요. 오늘 아침 8시 30분이니까 은행이 아마 커스터머를 받기 좀 직전 아닐까요? 로스앤젤레스와 시간대가 비슷하다면 돈을 훔치러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더군다나 이제 이 은행이 300블럭 이스트 메인 스트리트 다운타운에 있답니다. 루이빌 슬러거 스타디움 앞에 있고 올드 내셔널 뱅크라는 곳이고 이 올드 내셔널 뱅크는 리저널 뱅크로 한 브랜치가 200군데 있는 곳입니다. 이 은행의 1층에서 회의실 인근에서 이제 총격 사건이 일어나고 은행 직원들이 금고로 숨고 하는 도중에 경찰 차량이 10대도 더 많이 앰뷸런스도 3대 이상이 현장에 아주 즉시 3분 안에 도착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오늘 수사를 하겠지만 적어도 은행의 전 직원이었다 하는 것까지를 경찰이 발표를 한 것이고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켄터키주기 때문에 켄터키주가 남쪽으로는 테네시주와 이제 주의 경계가 있죠. 그래서 루이빌에서
테네시주에서 초등학교 초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더 중요해졌던 것은 하원 의원들 민주당 2명 흑인 의원들이 제명당한 그 하이스쿨이 아니라 초등학교 총격 사건이 일어난 내슈빌과는 뭐 자동차 타고 뭐 몇 시간만 가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건으로 또다시 이제 총격에 대한 여러 가지가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잠시 뒤에 여러분들 광고를 들으시고 나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주말에는 뭐 매체에 따라서 취재를 한 곳도 있고 안 한 곳도 있어서 미국에서는 한국처럼 대단한 뉴스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완전히 모든 무슨 지역 방송 신문까지 전부 보도를 하고 있는 게 미국이 적도 그렇지만 동맹국도 도청을 했다. 뭐 도청이라는 것은 불법으로 하는 게 도청이잖아요. 영장도 받지 않고 하는. 그런데 사실은 이 기본을 여러분들께서 깔고 가셔야 되는 게 한국이 가장 지금 여기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4월 26일에 국빈 방문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은 언제나 할 수 있는 대로 도청, 감청 전부 합니다. 그리고 9.11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는 더 했죠. 왜냐하면 미국 내부에서만 가지고는 정보를 가지고는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을 공격한다는 것을 잡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 잘했다는 게 아니라 미국은 언제나 도청, 감청을 누구에게나 한다는 것. 세계 지도자들 전화도 도청하는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아마 LA 총영사관의 한국국가정보원에서 나와 계시는 영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본인이 하는 전화가 미국에서도 듣고 한국에서도 듣고 제3세계에서도 들을 수 있다는 것. 다만 이런 일들이 이렇게 발각이 나면은 여러 가지에서 동맹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북한 이슈도 있습니다. 이란 이슈도 있지만 중대한 것이 우크라이나에 관련된 그런 것이라는 거. 그리고 또 미국이 기밀 정보를 이렇게 관리를 하지 못하는가? 그럼 다른 동맹국들은 미국과 정보 공유를 어떻게 하지? 그런 문제까지 지금 모든 것이 섞여 있는 겁니다. 미국은 늘 하던 대로 도청 감청을 했다. 적도 이제 그 동맹국도 과연 이것을 누가 유출했는가? 데미지 컨트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 부분이 오늘 루이빌 총격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가장 그 중요했었던 이슈인데요. 원래는 처음에는 뭐 몇 주일 전부터 했는데 오늘 월스트리트저널 보니까 1월에 어느 날부터 이 같은 것이 유출됐는데 워낙에 유출됐던 곳이 10대들 게이머들이 많이 그 얘기하고 하는 그런 디스코드라는 곳이었기 때문에 크게 주목받지 못하다가 점점 더 뭐 4chan, 트위터 이런 것으로 오면서 이게 확대됐다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이제 그 디스코드라는 처음에 그런 것들이 올려졌었던 그 뭐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진 거예요. 기밀 문서가 합동 그 참모 본부가 작성을 한 건데 거기에는 국가안보국이라든가 CIA 중앙정보국이라든가 모든 정보 당국의 정보를 취합해서 이제 이 국방부에서 작성을 한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이걸 유출했지 하는 것을 찾아내려고 하니까 원래 그곳에 디스코드라는 곳에 어카운트를 갖고 있었던 사람 본인도 모르게 보고는 또 다른 사람에게 뭐 어떻게 보여주게 한다던가 대부분은 그곳은 그 커뮤니티가 굉장히 비공개지만 공개될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거 엮이기 싫어하니까 전부 어카운트를 삭제해버렸기 때문에 아마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월 달부터 이런 것들이 소셜미디어에 나돌았다고 하는데 수요일까지 국방부가 몰랐다는 겁니다. 지금은 연방수사국과 법무부가 조사를 하고 있고 일요일에 어제 그 미국의 국방부 대변인은 연관이 된 동맹국들과 논의를 하고 있다. 여기는요. 어느 정도냐면은 그 강력한 파워가 미국의 정보 도청 파워가 이스라엘의 모사드를 관통했다니까요. 모사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워낙에 아이언돔 같은 그 방어 시스템이 좋으니까 지금 공군력이 굉장히 약하다고 하는 것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그렇게 미국이 압박을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다른 이슈들도 많거든요. 모사드가 최근에 벤자민 네탄야후가 사법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시민들이여 일어나라 하고 스탭들에게도 그 모사드 정보국의 스탭들에게도 또 국민들에게도 이렇게 뭐 그것을 이렇게 권유를 했다던가 아니라고 모사드는 합니다. 심지어 러시아의 국방부를 뚫었다니까요. 미국이
도청을 해서 미국은 딱 어떤 방식으로 이 같은 기밀이 작성됐는가를 얘기를 했습니다. 전화 도청 그리고 어떤 전자 그 메시지 같은 것도 도청했다. 그 이외에 어떤 것이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동맹국들을 이스라엘, 한국 뭐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했고요. 뭐 북한, 우크라이나 전부 포함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70년 동맹이라면서 동맹국을 스파이하냐고. 그 생각이 순진하신 생각입니다. 미국은 언제 어느 나라나 다 스파잉을 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에드워드 스노우든이 어떻게 미국의 국가안보국이 NSC가 도청을 하고 감청을 하는가 하는 것을 다 그것을 공개를 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당시에 오바마 전 대통령과 안겔라 머르켈이 막 브뤼셀에서 만났을 때 안겔라 머르켈이 오바마 대통령을 째려보기도 하고 그때 이제 한국도 도청당했었던 것이 있었고 에드워드 스노우든은 계약자로 일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아주 폭로를 하고 나서 지금은 러시아 시민으로 러시아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미국의 스파이 능력이 대단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여러 가지 정보를 시시각각으로 러시아 국방부까지 뚫어서 우크라이나에 주니까 우크라이나가 용맹스러움에 정보력을 가지고 러시아를 잘 막을 수 있었다. 지금부터는 러시아가 그 방법을 아니까 어떻게 대처할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이 우크라이나가 5월 2일 정도가 되면 이 영공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조차 역으로 러시아에는 굉장한 정보가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봄에 어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지도가 바뀔 수도 있는 지금 그런 것이고요. 아무튼 러시아가 굉장히 힘들었었다. 심지어는 와그너 그 용맹그룹이 실제보다도 훨씬 더한 역할을 많이 했었고 러시아는 나토 탱크를 뭐 파괴시키면은 그러면은 이제 돈을 많이 주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 정보에 다 있고 그런데 이 정보가 미국에서도 합법적이고 상당히 맞지만 그게 완전하게 정보라고 해서 100% 정확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서 사망자 같은 경우는 많이 그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 같은 정보가 새어나오고 나서 여러 가지를 미국에서 정책을 바꾸기도 했고요. 심지어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군 당국자, 우크라이나의 정치인들도 도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미국 정부에 우리가 이러니까 우리를 도와줘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실제의 우크라이나 내부의 결속이라든가 아니면 전략 같은 것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말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게 이제 미국의 판단이었고 사실은 이 케이스에는 할 수 있으니까 한다는 겁니다. 세계가 정말 다 알고 있고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이 미국이 자신들의 지도자들을 뭐 도청했다 이런 것이 나오고 나서 굉장히 분노하기도 했지만 지금도 안 한다는 보장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한국이 정책과 무기 수출 정책과 워싱턴 사이에서 상당히 곤란했었던 것이 이 기밀 문서 100페이지 정도 된다고 하고 지금 뭐 월스트리트저널이나 제일 처음은 뉴욕타임스가 보도했고 그다음이 워싱턴 포스트 그다음 오늘 아침에 이제 또 월스트리트저널이 새로 조금 다른 방향에서 보도를 했지만 오리지널 이 뉴욕타임스 이외에 뭐 특별히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특히 한인 그 최상훈 특파원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분위기와 한미 관계를 자세히 보도를 했는데 한국이 국가안보위원회의 멤버 김성한 안보실장 그리고 이제 그 안보실장 아래서 일하는 무슨 이민희 외교비서라든가 또 이제 용산의 김성한 또 이제 그 국방비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했었던 대화를 전부 미국이 갖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문희 외교비서가 이거 미국에 여러 가지 무기를 팔려면은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정책을 바꿀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한국의 무기 수출 정책은 무기를 어떤 나라에 수출했을 때 그 나라에서 끝내야지 되는데 그 나라가 다른 나라로 이전을 하거나 다시 팔려고 하면 한국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지 된다던가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생각들도 있고 해서
결국은 무기를 수출하려면은 이게 우리가 정책을 바꿔야지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말을 하면은 김성한 그 안보실장은 그건 위험해. 더군다나 이제 미국 대통령과의 여러 가지 국빈 방문을 그 당시에 조율하고 추정했었을 때잖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3월 2일인데 미국을 방문을 한다. 국빈 방문으로. 이게 3월 7일 날 한국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막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김성한 그 안보실장은 차라리 그러면 우리가 폴란드로 뭐 수출을 하면 폴란드가 또 빨리 우크라이나로 갈 테고 그러면은 또 이제 비서는 그런데 폴란드도 뭐 꼭 그것을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줬기 때문에 부족한 폴란드의 무기 창고를 채운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에 수출을 해도 그게 우크라이나로 가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걱정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미국의 도청에 의해서 폭로가 된 겁니다. 이건 그 스파잉 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피해가 있는 그런 그 폭로입니다. 한국이 워싱턴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뭐 사실 뭐 알아보고 뭐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아무튼 2013년도보다 조금 더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동맹국과의 이걸 어떻게 하지? 그것보다도 오히려 미국이 에드워드 스노든이 국가안보국이 이렇게 뭐 다른 나라나 민간이나 시민을 뭐 도청도 하고 또 감청이라는 것은 피사 연방 그 감시법에 의해서 아주 그 제대로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도청 감청을 하는가 그것을 그렇게 하고 미국이 신뢰도 떨어지고 지금 딱 1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이걸 막지 못해? 누가 이랬을까? 누가 이랬는지를 알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그 같은 기밀 서류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1명, 2명, 3명이 아니라 뭐 수백 명 이상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어서 미국에선 말씀드린 것처럼 안보와 뭐 외교 관계 조금 하지만 한국에서는 완전히 뭐 미국도 뭐 뒤집힌 것처럼 보도를 하던데 미국은 전혀 이 문제로 뒤집히진 않았고요. 그러나 걱정은 하고 있고 새로운 뉴스가 또 나올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건 이게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유출을 했다면 어떻게 빼내서 어떻게 유출을 했는데 아직도 더 그 유출을 할 만한 것이 남아 있는가? 왜냐하면 지금 100페이지 안에도 이란, 중국, 북한 이슈가 많이 들어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보당국은 그것을 막는데도 신경을 쓸 것이고 트위터는 제가 어제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내리지 않았던데요. 왜냐하면 트위터는 예전 같으면 국가 안보, 국가의 이익 하면은 협조를 했는데 일론 머스크는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어서 트위터는 다른 데서는 내렸는데 이것을 내리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으니 미국 정부가 관리하기가 아주 힘들죠. 잠시 뒤에 중요한 내용들인데요. 뭐 요즘은 미국이요. 예전만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저도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있기 때문에 오늘의 미국이 전국적인 이슈를 다루지만 그래도 뭐 멀리 뭐 동남부의 뭐 테네시라든가 뭐 이런 곳의 뉴스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잘 다룰 기회가 없었거든요. 시간의 제약도 있지만 그런데 요즘은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게 미국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분열됐기 때문에 곧 모든 지역에 전부 해당이 됩니다. 그런 뉴스를 지금 제가 테네시 것도 그렇고 텍사스 것도 그렇고 뭐 트럼프 전 대통령 뉴스와 함께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이 내용부터 전해드려야지 되겠네요.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뒤로 가 있죠? 자, 지금 연방 그 하원이 오늘 아침에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입니다. 공화당이 아니라 텍사스주 판사가 주말에 잘 내리지 않는데 주말에 판결을 하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판결에 대해서 잠깐만요. 네, 뭐 시작했으니까 하죠. 그 판결에 대해서 그 판결을
실제로 이어질 수 없게 하는 그 법안을 내놨는데 텍사스주 판사가 금요일 저녁에 낙태약 미스 미페프리스톤이라는 그 낙태약을 23년 동안 지금 미국에서 쓰고 있었는데 이걸 승인을 취소해야 된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래 그 판사가 가장 그 텍사스에서도 미국에서 아마 연방 그 지방 판사 가운데서 가장 그 보수적인 판사에 속하고요. 그런 판결이 내놨으니까 민주당에서는 주말 사이에 주말인데도 열심히 일을 해서 텍사스주와 뉴욕의 그 지역구를 둔 두 명의 의원이 오늘 내용 자체는 이런 겁니다. 식품의약국이 권한이 있다. 어떤 약에 대해서 승인을 하고 말고 연방 판사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공화당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다수당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그만큼 주말에도 의회 의원들이 일을 해야지 될 정도로 중요한 게 됐다는 거고 그건 곧 대선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매튜 카스마릭이라는 판사가 이 약을 불법으로 한다라고 하니까 그 불법으로 한다고 할 때는 그 낙태가 합법화된 주에서도 쓸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에 대한 고소를 하는 사람도 이 판사는 그렇게 내려주겠지 하고 이제 그쪽에 그 법원에 접수를 한 거고 판사는 미페프리스톤 이거 이제 무효로 해야지 된다 승인 얘기를 하면서 태아라고 하지 않고 태어나지 않은 인간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이제 연방 정부가 주말인데도 항소를 했고 그리고 이 판사가 판결을 내리자 또 워싱턴주의 오바마가 지명한 판사 앞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을 했고 토마스 오 라이스 판사는 캘리포니아주, 뉴욕 아니면 커네디컷,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버먼트, 오레곤 이런 진보적인 주 17개 주에서는 이것을 이제 쓸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 연방 민주당 하원이 지적을 한 것처럼 그건 식품의약국이 할 것이지 식품의약국의 그 승인을 그대로 해라 하는 판결을 내렸고 결국은 바이든 대통령도 뭐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하비에르 바세라 보건복지부 장관도 아니 20년 넘게 매우 안전하고 효과적인으로 입증된 약물을 금지를 하라고 하니 이게 무슨 얘기야라고 하면서 미국의 이제 낙태의 반이 바로 이제 이 약물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연방 대법원으로 간다는 겁니다. 연방 대법원이요. 9개월 됐어요. 그 낙태를 주정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해서 반이 넘는 주가 낙태를 거의 불법화한 게 그게 9개월 만에 다시 지금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게 또 판결 시점도 거의 예비 선거하고 2024년도 대선하고 할 때가 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선거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선거에 연관돼서 이 내용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모든 매체가 보도하지만 특히 미국 바깥의 가디언이 보도를 하기를 주말 사이에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팀 가운데서도 예비선거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리해도 본선거에 가면은 무당파의 표를 받기 힘들기 때문에 기소 이런 사건들 때문에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점점 이 기소 혐의에 대해서 아무래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더 다른 케이스들도 있으니까 지금으로서는 더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캠페인 내부에서도 이거 별로 유리하지 않는데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답니다. 화요일에 법원에서 기소되면서 판사의 이제 기소장 읽는 것을 듣고 있을 때는 굉장히 화난 것 같기도 하고 화났다기보다 더 굳은 표정 같은 것이 강했는데 며칠이 지나면서 돈이 많이 모이고요. 지지율도 막 올라가고 게다가 플러스 언론에서 막 계속 본인을 그동안 조금 멀리하더니 보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얻었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감을 얻었다는 건데 문제는 여기에 여러 가지 조지아주 의사당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제 강간 사건도 또 나오거든요. 강간하면은 조금 다르잖아요. 이 스토미 데니엘스라는 포르노 배우와 한 번 자고 돈 주고 했었다는 것과 강간 케이스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공화당의 분열을 보여주는 것인데 하원은 또 대부분의 이제 선출된 공화당 정치인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반대한다고 말을 속으로 생각을 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험한 말을 들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그 본인이 완전히 깨끗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감추고 싶은 비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나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데 하원은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트럼프의 표가 필요하다면 상원은 다른 겁니다. 임기 자체도 6년이고 상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나쁜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최대 목적은 우리가 표를 갖고 정치 지도자로서의 목적은 우리 당이 다수당이 돼서 나의 파워가 커지는 것. 그게 이제 단순 파워라고 보긴다기보다도 파워를 가지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정치 이상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력하게 지지했었던 6명의 상원 후보 가운데 한 사람만 붙고 나머지 5명은 다 떨어졌습니다. 한 사람 된 사람은 그 오하이오주의 J.D. 벤스인데 이 사람은 워낙에 뭐 그 전에 책도 써서 유명했었던 사람이고 원래는 트럼프 전 대통령 경멸하다가 나중에 좀 표가 필요하니까 뭐 떼쫓게 했었던 사람이고 나머지는 뭐 펜실베니아에서는 심지어 몇 개월 전에 심장마비를 걸렸던 사람도 당선이 되고 뭐 애리조나라든가 아주 중요한 지역에서 많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했었던 후보가 다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공화당 상원은 우리가 다수당이 되지 못한 거다. 미시건이나 네바다도 그랬었고요. 네바다도 공화당이 이긴다고 했는데 졌잖아요. 조지아주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조지아주의 선거는 아주 뭐 피날레를 잘 장식을 했고요. 워낙 그 상원 의원이 원래는 특별선거에서 남은 임기를 채우다가 정식 6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화당의 상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돼서 계속 부정선거 주장을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가와 당을 생각한다기보다는 본인을 생각한다고 공화당의 그 중견 정치인들은 많이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선거 얘기를 하는 것과 동시에 이번에 기소되면서는 연방 법무부 기금도 줄여야지 되고 그리고 연방 수사국 기금도 줄여야지 된다고 주장을 하니까 이런 경찰 기금 그 디펀딩 폴리스 디파트먼트 그렇게 민주당이 급진적인 민주당이 해서 비난을 받았었던 것을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겁니다. 법과 질서를 굉장히 강조를 해서 인기가 있었던 전 대통령이. 그래서 상원은 이게 우리에게 좋지 않다. 유권자가 사실은 경제 문제, 인플레이션이 왜 이렇게 높아? 바이든이 정책을 잘못해서 그래? 이런 것을 부각시켜야지 되는데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그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오면 트럼프라는 홀에 전부 빠져서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공화당의 상원 지도부에서는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아주 가까운 사람도 심지어 린지 그레이엄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 중심이 아닌 것으로 선거 캠페인을 하면은 좋겠지만요. 아마 말을 듣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미치 매코넬이라든가 존 튠, 미치 매코넬 그 상원 대표가 뇌진탕을 일으켰었을 때 그 대표 자리를 대행을 했었던 아니면 뭐 미 롬니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2번이나 트럼프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니까 당연히 트럼프가 나오면은 그야말로 누구를 또 뭐 같이 본인이 킹메이커다 하면서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을 딱 생각을 하고 누구를 막 그 상원 후보를 지지를 해서 이게 이제 다 떨어져 버릴 수 있다. 그리고 그 밋 롬니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속으로는 공화당의 상원 의원들은 거의가 특별한 사람을 빼놓고 뭐 짐 조르단, 뭐 오하이오주의 그런 법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죠. 지금 그런 사람을 빼고는 공화당의 상원 의원들은 거의 트럼프가 안 나오는 게 당에 좋고 나에게 좋다라고 생각을 할 거랍니다. 다만 그 거친 입으로 어떠한 나의 약점을 잡고 공격당하는 것이 무서워서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뭐 약점이 없다고 생각해도 더럽고 치사하니까 그 진흙탕 삿밭 싸움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말을 안 하는 것뿐이다. 이게 이제 더 힐의 보도다 하는 것 말씀드리고요. 이게 이제 공화당 상원과 하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 때문에 분열되고 있구나. 물론 이미 공화당은 트럼프 이전의 공화당은 아니고 이제는 트럼프 색이 많이 입혀지긴 했지만 그런 부분을 오늘 더 힐이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팍스와
박스에서 쫓겨났지만 루답스라는 박스 비즈니스에서 일을 했었던 이민에 대해서 저는 이 루답스 하면은 가장 항상 기억에 나는 게 이민자를 너무 싫어해요. 이 사람은 이민자를 너무 혐오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박스에 열심히 트럼프에 충성하다가 나중에 해고되고 말았는데 해고된 이유는 간단하죠. 션 애니티나 터커 칼슨이나 로라 잉그램처럼 그 정도의 영향력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도 박스와 루답스가 동시에 베네수엘라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했거든요.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이라는 이 기계가 뭐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뭐 트럼프를 떨어뜨리려고 했다 하니까 이제 명예훼손죄로 소송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했답니다. 합의를 했으니까 뭐 돈은 좀 들어가겠죠. 자, 지금 미국의 정치는 그렇게 되고요. 잠시 뒤에는 오늘 은행에서의 총격 사건이 있었는데 또 다른 가벼운 것 같긴 하지만 그런 것과 또 무거운 뉴스 함께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그 켄터키 루이빌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은 켄터키가 지역 자체가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의원이 지역구인 수십 년 동안 그 지역을 바탕으로 정치를 한 사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총기 규제에 대해서 미치 매코넬 그 상원 의장의 마음이 조금 움직일 수 있는가 이런 게 저는 조금 그 신경이 쓰이고요. 오늘 아침에 그 미치 매코넬도 충격받았다 뭐 그런 얘기들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고 아침 8시 30분 말씀드린 것처럼 올드 내셔널 뱅크에서 지금 경관 2명이 한 명은 거의 위독하고요. 수술 중이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명도 아주 그 중태인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나머지 사람들도 병원에 있고 4명은 일단 숨졌고 용의자는 전에 이 은행에서 근무했었던 사람이 맞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는 뭐 아직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고요. 내슈빌에 그 아래 국경이 있는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그 커버넌트 그 초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하고 지금 2주일이 안 됐습니다. 그게 3월 27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그 주변에서 경찰이 용의자가 숨졌으니까 안전합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주변 분들은 너무너무 지금 뭐 걱정을 하고 있고 현재 특별하게 레이티스트는 그 정도이고요. 텍사스의 주지사가 기자회견할 때 좀 우는 모습 거의 그 눈물을 흘리는 그래서 이제 텍사스가 아니라 켄터키요. 그런 것들 보면은 뭔 일이 있을지 않을까 하는데 뭐 이런 일들을 하도 많이 겪어서 정말로 그 총기 규제 같은 것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사람들이 더 그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일은 저희 오늘 라디오 서울 방송 뉴스가 진행되는 내내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것 같고요. 네, 3월 27일에 테네시주 내시빌에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사흘 뒤인 3월 30일에 테네시주에서 의사당에서 메가폰을 잡고 그 시위대가 총기 규제 강화하라 하는 것에 호응을 하고 뭐 어떠한 구호를 외치고 했다고 해서 3명 가운데서 백인 여성은 제외되고 흑인 2명의 의원들이 제명이 된 것은 뭐 미국이 아주 지금 미국 뉴스지만 세계적인 그 뉴스인데 그 제명된 의원 가운데 한 사람은 오늘이요 그 내슈빌입니다. 바로 내슈빌에서 시의회에 의해서 다시 이제 의원으로 됩니다. 공화당이 이제 하원이 이 민주당의 흑인 의원들을 제명시켰지만 그 룰이 그렇습니다. 그쪽 지역의 시의원들이 과반수거든요. 단순 과반수. 그런데 시의원이 여긴 왜 이렇게 시의원도 많고 하원 의원도 많습니까? 로스앤젤레스 배 이상이에요. 캘리포니아의 배 이상이고 그래서 하원 의원 99명 가운데 공화당이 75명이고 이 내슈빌에 시의원이 40명이 있답니다. 로스앤젤레스가 15군데로 지역구가 나뉘어져서 15명인데요. 그래서 40명 가운데 주말에 이미 23명이 나는 이 저스틴 존스라는 제명된 의원에게 투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또 멤피스의 의원인 이름 똑같아요. 저스틴 피어슨도 그쪽은 이제 또 다른 지역에 커미션 내서 그 쉘비 카운티입니다. 카운티 커미션에서 이게 이제 내슈빌이 포함되어 있는 그곳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것도 아마 이 의원을 그대로 둘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정말로 27살, 28살밖에 되지 않은 뭐
커뮤니티 오거나이저 출신의 이 두 명의 흑인 주 하원 의원이 전국적으로 스타로 탄생을 해서 지금 어제 뭐 MBC의 미트 더 프레스 같은데 같이 출연을 해서요. 특별 선거에 다시 출마하겠다. 납세자 돈만 낭비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건 주민에게 나쁘다. 주민들이 합쳐서 뭐 14만 명 정도 되는데 두 군데 지었고 그런 주민들이 의회 의원들이 없이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주민들도 당연히 이 의원들을 지지하고요. 선거가 끝난 지 몇 개월 되지 않으니까 이 의원들에 대한 지지도가 높고 더군다나 이슈 자체가 이 총기 규제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총격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을 한 그 유권자들은 당연히 그걸 지지하죠.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가릴 것 없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테네시안 같은 것도 사설에서 이 공화당 하원 의장을 엄청 비난했습니다. 카메룬 섹스톤 하원 의장이 주지사 선거에 나가려고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있네 하니까 그 하원 의장이 거짓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저스틴 피어슨 그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멤피스가 지역구인 전에 한번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니까 서아프리카에서 입는 좀 헐렁한 남자들 옷 있잖아요. 셔츠, 뭐 호와이안 셔츠 이런 식으로요. 그런 셔츠를 입고 의회에 나갔다고 조사받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인종차별적인 제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나시키든가요? 그 헐렁한 그런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해서 지금 이건 뭐 전국적으로 이거 민주주의가 뭐 이게 말이 되는 거야 하는 쪽으로 계속 나가고 있고요. 텍사스의 그 주지사가 그레그 에보트 주지사 중에서 가장 그 보수적인 주지사에 포함이 되죠. 주말에 데니엘 페리라는 사람이 지난번에 2020년도에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를 했었을 때 시위대로 본인이 이제 우버 기사로 일할 때였어요. 그리고 막 소셜 미디어 같은데 내가 오늘 출근하면서 몇 놈은 죽일 수도 있어 이렇게 쓰고 했는데 실제로 누구를 살해했습니다.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대인데 그 시위대원도 총을 들고 있었는데 차에 가까이 오자 이 사람은 서로 그 총기류는 달라요. 자신이 차 안에서 유리창을 통해서 그 사람을 시위대를 쏴서 시위대가 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심원이 12명의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렸거든요. 판결이 나오고 1시간이 채 되지 않아서 자기 방어다라고 하면서 주지사가 내가 사면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지만 정말 자기 방어다. 검사는 이 사람 미리 원래 뭐 이런 시위에 이렇게 거부감을 갖고 있었고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나저나 더 중요한 것은 주지사가 딱 트위터에 그런 유죄 판결이 나오고 나서 1시간도 안 돼서 내가 사면할 거야라고 했는데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그 시점에는. 왜냐하면 이 주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텍사스주에서 주지사가 누군가의 죄를 사해 주려고 할 때는 교정국의 추천을 받는 과정이 있어야지 된답니다. 그런데 그 과정도 없이 그냥 그 주지사가 내가 앞으로 요청할 거야 교정국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럼 교정국이 본인이 교정국 위에 있는 아주 그냥 최고의 법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도 지금 이슈가 돼서 주제 넘는 일이네 뭐 이렇게 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미국이 총기로 뭐 여러 가지 너무 어수선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이건 짧게 전해드려도 되겠는데 78세의 한 여성이 세 번째로 은행 강도를 하다가 보니 구치라는 분인데 이분은 캔사스 지역에서 이 은행 강도를 이번에 저질렀습니다. 예전에 한번 뭐 1977년도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있었고 그 뒤에 또 이제 캔사스 시 인근에서 은행 강도 그에 대한 그 집행유예가 2021년 11월에 끝났는데 이번에는 미주리주군요. 두 번째가 캔사스고 미주리주의 프레젠트 힐에서 은행 직원에게 돈 내라 빨리 서둘러 하면서 $13,000를 작은 돈으로 줘 해서 그 돈을 가지고 2마일도 가지 못해서 경찰에게 스탑 사인 받았고 막 바닥에 돈이 떨어져 있고 하니까 경찰이 결국은 체포했거든요. 알코올 냄새 아주 강하게 났다고 하고 78세 되신 여성분인데 비닐장갑 끼고 블랙 K95 마스크를 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고 경찰국장이 참 슬프다. 뭐 78세나 돼서 뭐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까 뭐 여러 가지 뭐 감정이 오고 가지 않았겠어요. 경관도 법집행관으로서 또 다른 인간적으로서 그런 일도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그 뉴스를 준비하면서 그 알렉산더 솔제니친의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 본인이 이제 수용소 생활을 경험한 것을 이제 수용소에서 굴라그에서 나오고 나서 쓴 소설이잖아요. 원래 뭐 독일하고 러시아가 그 전쟁을 할 때 이 사람이 그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좀 스탈린을 풍자하고 욕했다는 것이 드러나서 그렇게 수용소에 갔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석방되고 나서 이 작품은 그 딱 그 잡지사에 딱 보냈는데 그 잡지사 그 사람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공산당에 이걸 이제 그 편찬을 해주기를 요청을 했고, 그때는 이미 니키타 프루시초프기 때문에 스탈린에 대해서 전임자에 대해서 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스탈린을 좀 뭐라고 할까요? 아래로 깎아내리기 하는 작업이 시작이 돼서 이제 이 작품이 나오게 됐는데, 이반 데니소비치 제가 왜 생각을 했냐면 이반 데니소비치가 아니라 같은 이반인데 이반 게르슈코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자로서 얼마 전에 이제 스파이 혐의로 체포가 돼서 정말 악명 높은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데 다행히 지난주에는 변호사를 만나게 해줬다고는 하고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뉴저지주에서 구소련 시대에 망명을 한 사람이 부모님입니다. 본인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살았는데 20대 중반에, 그게 이제 2017년도인데 부모님의 모국에 가서 러시아에 가서 본인도 러시아를 사랑하고 러시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좀 러시아의 부분이 아니라 좀 자세히 알리고 싶기도 하고 해서 이제 그 뉴욕타임즈에서 약간 그 낮은 직급에서 일하다가 모스크바로 가서 모스코 타임즈 영자신문 거기서 일하다가 AFP 통신에서 일하다가 지난해부터 월스트리트저널 그쪽에 이제 특파원으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시베리아에서 숲에서 텐트에서 며칠을 지내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때 산불이 났었을 때, 팬데믹 때는 그 대학생들이 병원에서 어떻게 자원봉사를 하는가, 그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을 취재를 했고, 그리고 이제 몇 주일 전에 우랄 산맥 인근에 가서 러시아군에 대해서 보도를 할 때 마지막 보도가 러시아가 이제 서방 세계의 경제 제재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는 거였거든요. 당연히 푸틴이 좋아했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 게르슈비치, 이반 게르슈비치 씨는 러시아에서 이렇게 특파원으로 일한다는 것이 지금 시기에는 특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원을 한 겁니다. 러시아를 아무리 사랑해도 이건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데 이제 동료 그 기자들이 참 관대하고 재미있고 유쾌해서 어디 같이 가면은 뭐 이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착착 달라붙어 무슨 자석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말 중요한 건 러시아를 세계가 이해하도록 했어야지 됐기 때문에 푸틴의 전쟁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월스트리트저널에 담았습니다. 북부 지역에서 왜 사람들이 많이 숨지는데도 지지하는가 등등. 그런데 어쨌든 이런 일이 있다고 하고, 지금 그 감옥에서는요, 삶과 운명, Life and Fate라는 그 전체주의에 대한 소설을 읽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작가는 그 뭐 50년대 말에 이걸 썼지만 사후에 이제 이 작품은 발표가 됐고, 아마 이게 작가가 살아생전에 발표됐다면 뭐 그 이반 데니소비치 굴라그보다 더 일찍, 닥터지바고보다도 더 먼저 세상에 알려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뭐 KGB가 못하게 해서 나중에 했는데, Life and Fate라는 그 삶과 인생에 대해서 그 노토리어스한 그 레포르토프 감옥에서 지금 읽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는데, 이게요, 미국의 모든 기자들이 이 사람을 지지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사람이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지 된다고 보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모든 사무실에, 회의실부터 모든 오피스에 전부 이반 데니소비치가 아니라 저도 이름을 외워야지 되는데요. 이런 사람은 게르슈비치의 사진을 이 컴퓨터 모니터가 있잖아요. 텔레비전. 그 모니터로 전부 붙여놓고 있고, 제가 좀 전에 전해드린 이 기사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도한 게 아닙니다. 뉴욕타임스가 오늘 이 기자에 대해서 보도를 한 겁니다. 이 기자들도 선의의 경쟁, 선을 추구하는 그런 그 동료들을 생각을 하는 거죠. 회사가 다르던 안 다르던 상관없이. 행복한 한 주일 되세요. 강혜신이었습니다.